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 때였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선관위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은 점검한 영역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거나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도 선관위도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회만 있으면 부정선거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개입설까지 퍼뜨리고 있는데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부정선거론은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5년 청송군의 농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현장을 저도 같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이 네네.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가 뭐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과 금융감독원, 은행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자,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24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한 1,965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년도 피해액인 1,451억 원보다 한 35.4% 증가해서 한 514억 원이 증가한 거죠. 예.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22년에 12,816명에서 그 다음 연도인 2023년에 1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지만은 네. 반면에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2022년도에 1,130만 원에서 2023년 1,71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22년, 23년 통계 가져오셨는데 인원은 22년에 비해서 23년이 줄었지만 피해액은 더 늘었다. 한 30% 이상 늘었다. 이런 통계네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소개되어서 국민들께서도 웬만한 보이스피싱에서 나는 안 쏠 것 같다 이렇게 통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이를 뒤집는 충격적인 통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문자나 SNS를 통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 특성을 말하면서 진짜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홍길동 형 노래 잘 듣고 있다. 제가 급해서 그런데 한 500만 빌려달라 이런 문자가 또는 카톡이 오면요. 아니 홍길동이란 점에서 알고 있는 진짜 예를 들면 김길동이가 보냈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이 휴대전화에 오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클릭하면은 이를 계기로 그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전화번호라든지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히 이제 조합해서 범행 대상에게 이제 문자 등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가 아프다, 급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은 일단 불가피하게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직접 전화를 해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자나 그렇습니다. 카톡이 오면 돈 빌려달라고 이런 게 오면 네. 무조건 전화 통화를 해봐야 된다. 그 당사자하고. 예,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본인의 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앱을 개발했는데요. 시티즌 코난 앱을 까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저도 이거 깔아놨어요. 시티즌 이거- 코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폰에서 가능한데요. 특히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우리 효도의 한 방법으로서 이 앱을 깔아드리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악성 프로그램 깔리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메일이나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실제로 겪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 제가 잘 아는 공무원분이 결혼을 한다고 문자가 와서 청첩장 링크를 이제 걸어 보내주신 거죠. 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청첩장이라든지 뭐 장례 예. 뭐 그런 링크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재혼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그분에게 밤늦은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았던 것인데요. 아유, 잘하셨네요. 예. 예, 그런 문자가 또 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니까 전화 못 하게 하려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분 번호로 왔었어요. 또 게다가. 예, 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라면 지금 그것 때문에 곤욕 치르고 있고 부인하고 자식하고 잘 살고 있다면서 당황했는데요. 예. 그때 까딱 잘못 클릭을 했으면 또 사건이 일어났겠죠. 아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링크 함부로 문자를 통해서 오는 그 링크 접속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한 세 네. 가지 정도 말씀 주셨고, 자,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이 뭐 저기 어디 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저기 시골 사는 뭐 노인네분들이나 당하는 게 그게 아니죠. 이건 뭐 노인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 이거 상관없이 또 이거 뭐 많이 배운 사람 뭐 적게 배운 사람 이거 안 가리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수법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예, 예. 하나는 중고 거래를 믿기로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예. 그 수법은 일단 일반적인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 마켓에 상품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화들이 막 걸려오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고 거래라는 게 잘못하면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도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상례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나 메시지를 이제 사겠다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이제 매도인 측에서 안전거래 하실랍니까?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해오면은 매수인 측에서는 참 고맙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믿을만 하구나. 이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한 후에 이제 그 문자로 안전거래 뭐 거래 문자 이런 게 옵니다. 아, 이런 게 그럼- 있어요? 안전거래 문자라는 게? 안전거래하는 게 뭐냐면 돈을 입금하고 나서 예. 이제 저쪽에 물건을 보내주고 물건 확인한 후에 우리가 오케이 해준 거기서 계좌에 돈을 찾아가는 그런 걸 안전거래 하는데요. 일단은 돈은 송금을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그렇죠. 받아보고 확인한 그렇죠.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찾을 수 있게.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자까지 보내주고 또 그게 문자가 오면 유명 뭐 네이버라지 등등의 유명 그 사이트를 빙자해서 오거든요. 예. 그럼 문자 띵동하고 오면 이제 그 링크에서 이제 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그때 또 오류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아, 오류라고 떠요? 예. 그럼 오류가 났다고 하면은 예. 이제 그럼 전화를 다시 걸어보겠죠. 오류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게 송금이 안 돼서 그럴 걸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 뭐 또는 이게 원래 50만 원을 송금하실 때 수수료 50만 천 원까지 하셔야 되는데 50만 원만 하셔서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미리 보내주신 50만 원은 당연히 반환될 거다. 이렇게 이른바 꼬시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두 번 송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 번, 세 오류를 번 떴다 송금하게 그래서? 됩니다. 아이고, 예. 이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이상하다 연락해보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예. 아니면 시스템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내주신 돈 다 보내주시면
나머지 돌려드리고 이렇게 더 아이고. 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정말 몇 번을 죽이는군요. 그러니까 3번, 이게 4번. 실제로 안동에서도 일어난 사례입니다. 안동에서도요? 예. 오. 20만 원 계산하니까 오류 떠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오류 떠는 거는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안전거래니까 어차피 돌려받을 거는 신뢰를 주고 이제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군요. 예. 최근에 영화배우 배정남 씨도 예. 한 150만 원짜리 뭐 그 물품을 살려다가 2번인가 3번 이렇게 넣고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배정남 씨가 이거 똑같이 이거 당했군요. 이런. 예, 영화배우이자 모델인데 정말 예. 순간적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또는 그렇습니다. 이 계좌번호 딱 찍히고 송금하기 때문에 또는 전화번호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설마 사기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계좌 전화번호 다 대포 통장 대포 전화번호인데요. 그 실제 명의자 수사에서 찾으면 다 어디 이제 노숙하시는 그렇죠. 분이거나 못 찾죠.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참 정말 저도 변호사로서 이런 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쏟겠다 이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분석을 통한 피해 예방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어떤 결과였어요? 어떤 심리적 기제로 당하는가 좀 우리가 알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어서 그런데요. 예. 이 연구원의 최종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이스피싱은 현대사회의 대표적 신종 금융 사기인데 심리 조작을 핵심으로 삼는 범죄다. 심리 조작. 그렇죠. 겉보기엔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로 상대방을 협박, 유혹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환경적 기제를 동원해서 피해자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자면 연구진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주의 집중의 왜곡이라는 현상을 일어나게 한답니다. 주의 집중의 왜곡. 그렇죠. 예. 그 주의를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되게 한다는 그 왜곡된다는 건데 예. 강렬한 욕구 상태에서는 특정한 보상 또는 공포를 유발한 대상에만 주의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이제 판단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거 예를 사자성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성동격서가 여기 맞나요 혹시? 조금 그거와도 관련이 있죠. 여기 강하게 치니까 저기를 이제 하는 예를 들면 뭐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에서 범죄에 연루됐다 말 들으면 이 정신적으로 빨리 해결된다는 생각이 정신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심리 기제에선 다른 정보를 배제하게 되고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왜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됐을 때, 멘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치는 보이스피싱.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또 통제 불능의 감각이 커지는데 사람이 극단적 공포, 탐욕 등에 사로잡히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빨리 계좌 이체하지 않으면 체포될 거다 이렇게 압박받으면은 여기 순응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진은 보이스피싱에서는 사기범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달콤한 긴급 제안을 빙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기법이 흔히 목격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이때 자기 통제가 낮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한 경향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좀 울컥울컥 뿔뚝 성질이다 이러면 좀 더 이렇게 본인을 좀 더 돌아보시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저도 느꼈고요. 예. 그래서 이 심리적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런 참고할 만합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딥페이크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목소리를 위조하거나 얼굴을 위조해서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다고 있다는 전망이 있죠. 정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못 봤는데 사실 지금 이 보이스피싱도 솔직히 우리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을 주로 이제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맞아요. 뭐 안녕하세요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김영미 팀장입니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는 굉장히 진화되어서 뭐 표준말 쓰는 건 물론이고요. 이게 사람을 일단 심리적 궁박함에 몰아넣고 맞습니다. 이거 판단 안 되게 해놓고 해서 예전에
고위 법관 중에 한 명도 자식이 뭐 다쳐서 돈을 보내달라고 와서 너무 놀라니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법관. 자식 연락하니까 전화도 안 되고 하니. 고위 법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탓할 수 예.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변호사나 뭐 아까 뭐 금감원도 여기 지금 저 금감원 직원이든 뭐 경찰이든 검사든 예.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급박한 상황을 뭐 말로 듣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하는 그렇죠. 절차를 예. 거쳐야지 아니면 위험하다.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래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요즘 사회를 대사기의 사회라고 하거든요. 대사기의 사회. 예, 사기가 너무 진짜 완전 코 베는 것도 이런 사회가 없을 정도인데 그만큼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문자나 카톡 받아서 어떤 링크가 함께 왔다 이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시면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 꼭 좀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런 보이스피싱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도 네. 또 안 좋은 점이 또 이게 있어요. 사실 이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참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시티즌 코난 앱을 꼭 가셔야 되는 거. 아, 시티즌 코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것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부자 되는 청송농업. 네, 올해 청송군의 군정 운영 방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청송군의 2025년 올해 농업 정책의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농정과의 최혜경 농정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혜경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청송 군수도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의 첫 번째 과제, 바로 부자 되는 청송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농촌 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인데요. 예. 우리 청송군 인구는 매년 1%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는 7, 8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인근 도시로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농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들을 농촌으로 다시 오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 경영만으로도 대기업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높은 농업 소득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면 농업 경영을 꿈꾸며 농촌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청송을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청송군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청송사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부자 되는 청송농업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청송하면 또 사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사과 농업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마련 중이신데 특히 생산비 절감에 방점을 두셨어요. 이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생산비 절감은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등의 요소와 직결됩니다. 네. 농산물 가격은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과 재배 면적은 청송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구, 철원 등 북쪽 지역을 위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로 인해 앞으로 사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높은 생산비로는 사과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뭐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사과 생산에 있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용 중 하나인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평면형 과원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평면형 과원은 나무의 키가 높지 않아 사다리 없이 수확할 수 있고 전정 등 과원 관리가 비교적 쉬워 기존 과원 대비 필요 인력은 3분의 1 수준이라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 평면형 과원이 3분의 1만 필요하군요. 인력이. 네. 예. 네. 네. 또한 무저격 사과 시범 생산과 꼭지 모절단 사과 유통 추진으로 농작업 단계를 줄이는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스마트 농업 체계를 도입하여 농가 비용 부담을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법 소개를 해주셨고 자 네. 부자되는 청송농업의 3대 중점 전략이 바로 첫 번째가 생산비 절감 농업정책이고 네. 쭉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인데요. 네.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청송군은 미래 100년의 농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청송농업의 산업화와 스마트화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이상 기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는 자동화 관리,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 환경 조성으로 농업 소득을 극대화하고 농작업을 단순화하는 미래형 농업 모델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군은 1단계 시범 사업으로 사과 스마트팜 연구 사업을 2,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볼 등 5종의 조생종, 중생종 사과를 1,400주 정도 재배하였고 품종별 온도 관리, 병해충 방제, 품질 향상 요인 발굴 등 연구 성과를 데이터화할 계획인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각 읍면별로 조직화 규모화해서 청송사과 산업화를 위한 사과 스마트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더불어 사과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후 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친환경적인 재배도 중요합니다. 저희 군은 연평균 기온 상승과 봄철 이상 저온으로 인한 결실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 살수장치, 열상 방사팬 등 재해 예방 시설 설치와 저온 피해 경감제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폐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액비 제조기와 전지목 파쇄를 위한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영농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송군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3대 중점 전략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청송사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인데요. 자,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사과 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예. 이러한 청송사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언론 매체와 키워드 광고, SNS와 유튜브 홍보,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노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송사과 품질 보증제를 시행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청송사과 100년 대계를 책임질 황금사과 브랜드인 황금진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황금사과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경북 최대 사과 주산지인 저희 청송군은 올해 8월부터 청송군 농산물 산지 공판장에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 도매시장은 현장에 농산물을 적재하고 경매가 이뤄지면 전국 각지로 물류가 다시 이동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가 발생하는데요. 예. 현장 경매에 국한하지 않고 온 오프라인 경매를 동시에 실시하면 중도매인의 참여가 확대되어 경쟁률이 상승합니다. 예. 네, 이것은 수집과 재고로 이어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네, 또한 저희 군은 지난 2023년 7월 유통센터와 농협 등 관내 개통 출하 조직과 업무 협약을 맺고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을 역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군 5개 개통 출하 조직의 2023년 전체 사과 수매량의 70% 정도를 꼭지 무절단 사과로 수매하였고 70% 정도나 네. 하나요? 꼭지 무절단을. 네, 맞습니다. 이게 23년이고 그러면 이게 네. 점점 이게 올라가지 않나요? 이 비율이? 꼭지 무절단? 네,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네, 100%로 네.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맞습니다. 사과를 무절단에 꼭지를 무절단해서. 예.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경상북도와 농식품부, 도매시장,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회 등의 동참을 건의하였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유통상의 어려움 등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청송사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유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경희 군수님도 이게 꼭지 무절단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이거 절단하는데도. 네네, 맞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건너뛰게 되니까.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2025년 청송군의 큰 목표 바로 부자 되는 청송농업 이게 꼭 제대로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송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의 삶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청송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처음과 끝은 언제나 농업입니다. 2025년 청송군은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청송농업, 부자 되는 청송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청송농업, 부자 되는 청송. 예, 꼭 이루어지길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최혜경 농정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도 뭐 많이 바쁘시죠? 네, 어제부터 저희 국정 질의가 있어가지고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대정부 질의 그것 때문에 이제 방금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래요. 임미애 의원님도 혹시 이번에 대정부 질문 거기 국회의원들이 다 전원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을 해요. 신청자가 많아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사람들은 좀 뺀다든가 뭐 그렇죠. 이렇게 하지요. 네. 그래서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하는 거죠? 대정부 질문? 한 일주일 하나요? 2주 하나요? 아니요, 3일 해요. 내일까지 3일? 있습니다. 어제 정치 외교 분야였고 오늘이 경제 분야였고요. 내일이 이제 뭐 사회, 문화, 일반, 교육 이런 쪽 분야입니다. 제 기억으로 저번에 이미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쉬시나요? 그러면? 네, 이번엔 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헌재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탄핵 네. 심판, 그저께 이제 7차, 오늘 8차. 이제 네. 변론이 끝나나 싶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9차 한 번 더 추가가 18일 됐던데. 날 한 번 더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뭐 양측의 입장 뭐 정리하는 거 2시간씩 시간을 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차 변론까지 있었는데 오늘 그저께 7차도 그렇고 오늘 8차도 그렇고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나요? 의원님 보시기에? 예,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오는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전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그 계엄 선포 전날 12월 2일 날 김건희 여사하고 두 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일은 매우 드문 경우다라고 얘기를 뭐 조태용 국정원장도 하기는 하는데 내용을 기억하냐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보낸 쪽이 보낸 쪽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엄 전날에 김건희 여사가 밤늦게 두 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고 그렇죠. 국정원장은 다음 날 그걸 확인해서 다음 날 답변을 보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자,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다? 그것도 계엄 전날 밤에 주고받는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동안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내가 이 사실을 계엄과 관련된 거를 부인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면 엄청 혼날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몰랐겠느냐? 그리고 공교롭게도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정황상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 거기다가 설사 계엄을 몰랐다 하더라도 영부인이 국정원장한테 그렇게 연락하는 게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러니까 자꾸 국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누굴 뽑았던 것이냐 3년 전에 이런 얘기가 그 오늘 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던 게요. 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 당사자가 잘 알고 있으니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냐라고 되게 따지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김계리 변호사, 그 여성 변호사였는데 지난번에도 국정원 차장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태도 논란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고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송 지휘권 행사 일환이다. 그리고 만약에 직접 신문을 하게 되려면 그 재판관들 사이에 평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결국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직접 신문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을 직접 신문했었고요. 그 과정 그뿐만이 아니죠. 이진우, 곽종근도 직접 신문했었죠. 그것이 실제로 뭐라 그럴까 한때 자신의 지휘하에 있었던 사람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모종의 압력이거든요. 그 문영배 대행이 또 그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주는 것 같아서 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홍장원,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 직접 신문을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예, 자 그거는 홍장원은 직접 신문 안 했나요? 안 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직접 신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네, 그랬군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제 기억에 착오가 있나 봐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또 조성현 그 수방사 그 경비단장이 나왔는데 여기 또 자신의 직속 상관인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자기는 받았다라는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되겠죠. 예. 자, 윤 대통령 발언이 참 국민들을 더 화나게 또 힘들게 하는 발언이 이 변론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지난 7차 변론 때 폭력을 행사한 건 군이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이었다라고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또 화나게 했고 참, 듣기 입장이 참 힘듭니다.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랬더니 대리인단이 거둔다는 말이 특전사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날 밤에. 네. 직접 생방송을 다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궁색한 이야기들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본인들이 그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 이게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초라할까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보면 볼수록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참 그동안에 지금 생각나는 발언도 그 계엄당일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등 국회 해산 자기는 지시를 안 했다, 체포 지시도 안 했다, 야당과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하게 됐다 등등 해서 아이고 참 공감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8일 2시에 양측에 이제 정리할 그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는 거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최종 선고가 과연 인용일지 아닐지 이게 2말 3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늦어도 3월 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도 한 3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이러저러하게 얘기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3월 14일경으로 아무래도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3월 18일 날 일단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됐으니까 그날 18일? 나와서 2월 18일 제가 정신이 없나 보네요. 대정부 질문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를 해서 심리를 끝내고 나면 선고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평의를 통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인데요. 주심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뒤에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내는 것, 요게 관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결이 이루어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요. 근데 만약에 주심이 소수 의견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한 명이 그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 다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소수 의견을 따로이 작성을 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문을 최종 합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의하고 평결하고 결정문 작성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2월 20일경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1, 2주 잡으면 한 3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3월 14일 예상하고 있다. 그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네요. 보니까. 그나저나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공격이 이게 지금 계속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도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 문영배 그 대행에 대해서 고교 동창 카페에서 거기 성착취물이 올라왔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시비를 걸고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이재명 또 친분설 때문에 공격을 했었고, 또 그렇죠. 춘천지검장이 있는데, 이게 여성 지검장인데, 지금 헌재의 모습을 보면서 일제시대 안중근 재판부보다도 못하다라고 비유를 해서 또 이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공정성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꾸 흔들기를 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위헌적인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의 기초에서 국가가 그 운영이 되는 그런 헌정 질서의 기반에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는 당시 박근혜 탄핵 당시 행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11월이요. 한참 막 그 촛불이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모두 내려놓고 국민 뜻 따라라. 내치 외치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판단력과 올바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을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처절하게 드러났다. 회복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니까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새누리당 또한 국민이 탄핵했다. 과거 피 흘려 세운 민주주의를 피 한 방울 없이 이루어낸 국민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때는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계엄을 발동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들여보내고 헌법기관을 해체하려고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그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에 기인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자라는 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주요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너무나 이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헌법같이 법치수호하고 이런 게 보수인데 이게 잘못 가도 지금 너무나 한참 잘못 가고 있다.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갔다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고 다시 대통령 조기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면이 된다면 그동안 쏟아냈던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시 이 대선에서 자신들을 찍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와버렸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이거 어쩌자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저렇게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하찮게 여기는 저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들이 막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그 보수주의자, 보수 정당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분명히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모습은 참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동대구역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지금 임미애 의원이 현장에 가셨죠, 이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여기를 간 건 아니고 동대구역을 간 건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예, 대구에 이제 다른 자리에 있었죠. 다른 행사가 예, 제가 있었군요. 여기 집회 갔다가는 무슨 공변을 당하려고. 어쨌든 대구에 가셨으니까. 예. 네. 뭐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그 분위기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 참석을 해서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거에 굉장히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예요. 이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월, 화, 수 어제까지 좀 꼭꼭 아껴놨었어요. 임미애 의원에게 좀 여쭤보려고. 네. 이철우 지사 이 행동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집회는요, 보수 집회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헌법을 파기한 이 계엄무리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석방하고 직무에 당장 복귀시켜라 라는 집회였거든요. 예. 일반적인 보수 성향의 집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홍준표 시장이 가지를 못하는 자리이고 결국 이철우 지사는 간 건데요. 제가 볼 때 이 행동은 원래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그리고 지방공무업 등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자리에 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내가 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가서 결국은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거 개신교 집단에게 구애하는 투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개사해서 애국가를 불렀던 건데요. 저는 이분이 그동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가 결국 극우 보수 집단한테 자신의 정치적인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보의 일환으로 행동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혹시 고발했나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이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인데요. 예. 아직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자, 명태균 특검법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죠. 자, 통과가 어떻게 좀 가능해 보입니까?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한동훈 계도 있고 유승민 계도 좀 소수지만 있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이제 대선을 생각해서 찬성적으로 돌아서진 않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 대표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다시 이렇게 이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그 소위 친한계 이쪽에서 이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저희도 좀 눈여겨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목숨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말은 결국은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아주 깊게 개입되어 있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 소위 친윤계는 이 명태균 게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 상황을 계속 국민의힘이 끌고 간다면 대선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보수 재건을 노린다고 얘기하는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 이제 특검 표결 과정에서 최대 표수가 이제 198표로 제가 기억하는데 2표가 모자란. 이번엔 그걸 넘어설 수 있을지, 예, 그거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